선생님, 말씀해주신 책들 보니까 절판된 것도 있고, 그렇네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지금 유전자, 세포. 네. 요것도 그렇고, 물론 뭐 절판됐어요? 중고책 네네. 절판됐어요? 유전자 세포뇌가? 네, 예스24에서는 절판으로 나오는데 점수는 10점, 10점 만점. 아, 중고책으로 뭐 찾으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절판이긴 하네요. 선생님, 제가 책이 오늘 여유가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절판된 거는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모아서 네, 선생님. 그 네,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음, 그 정말 아까운데 그 절판되면 안 되는데. 음. 또 근데 나오지 요새 않을까요, 선생님? 바다 출판사? 출판사들이 요새 네, 아주 굉장히 어려워서 네. 특히 지금 현 정부 하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져 가지고 출판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막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어, 어, 선생님 사회생물학 대논쟁 요거 하실 때, 통신 거는 영상 있을까요, 선생님? 영상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영상은 없고 그 책은 지금 절판됐나 네네. 그것도. 네, 절판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선생님, 제가 있으면 네. 찾아볼게요. 선생님, 궁금한 게요. 그, 물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느낌에는 그, 말씀하신 사회생물학이랑, 어, 아, 아니, 지금 이렇게 대립하는 대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생물학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최대천 선생님이나 에드워드 윌슨의 이런 이 되게 더 대단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요새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그렇다면 왜 더 이 통섭이라든가 이 유전자에서 기인한다는 이 이론이 더 뭐라고 할까, 인기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인기가 더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갖고, 저는 아닌데, 왜 예,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거에 더 많이 열광하는 거지? 선생님 리처드 도킨스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근데 왜 것처럼 네네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 사회생물학 또는 진화심리학의 주장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피처가 얘기한 팝 소셔바이러지, 통속적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제가 쓴 게 바로 통섭 현상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했던 게 어떤 그 설명력에 대한 갈망. 근데 사실 그 인간이나 사회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 항상 환원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음모론으로 빠져요. 음모론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걸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부함이나 그 어떤 복잡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늠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뭔가 명쾌하게 설명하고 싶은 그래서 그걸 설명력에 대한 과도한 갈망이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빨리 처방을 내놓으려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뭐랄까 수구이한다고 그러죠. 아주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령 지금 유전자가 법정에서 이용되는 것도 위험성이 이제 크거든요. 그런 CSI라고 하는 게 보면 과학적 수사라고 해서 마치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CSI 현상이라고까지 나오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사람의 범죄라는 건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그런 것들을 파헤치는 것은 그만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마치 뭐 유전자 하나, 핏방울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그게 잘못 와전된다 또는 오염된다고 했을 경우 한 인간에게 완전한 엄청난 그 데미지를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정당화시키고 제가 얘기했죠. 인종차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만큼 확실한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인종차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쉬워요. 다 저기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하고 부류가 달라. 그건 뭐 아유 뭐 이런 식으로 딱 치부해 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원인으로 돌리는 거죠. 개인들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요새 젊은 애들은 말이지 무슨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딱 치부해 버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소위 기성세대와 기존의 어떤 사회적 하이어라키 계층을 그대로 온전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수많은 그 논의에서 어,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 절대 안 없어집니다.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재생산돼요. 어디선가 재생산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논의들은 계속 또 다른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서 계속 그걸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종주의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나온 연구들. 강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물학적 현상이다라는 최근에 그 책이 그 정식 발간되어 크게 논란이 됐죠. 강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학자가 쓴 건데 사실 그 근거는 곤충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람이 곤충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전부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뭐 범죄, 강간 뭐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걸 연상하게 되는 거죠. 영장류학이 발달한 것도 영장류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영장류학이 아주 오랫동안 발달했고 특히 일본이 영장류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한두 마디로 쉽게 해석할 수는 없고 그거를 제가 하나의 현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아쉬운 것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대거 이쪽으로 몰려갔다. 특히 진보적인 사회학자,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어, 왜? 그 사람들은 이런 과학 이론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그 보수와 진보가 그런 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그 과학적인 부분들을 반대하는 게 보수적이잖아요. 거긴 특히 종교와 연관돼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도킨스가 종교를 아주 굉장히 혹평하고 했던 게 다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또 맥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그동안의 진보 진영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이 진화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도돼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 많이 했는데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 사회생물학 대논쟁에 제가 그걸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인데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더 심하죠. 좀 더 심한 게 있어요. 선생님, 제 이 말풍선만 읽어봤거든요. 이 예. 말풍선만 보더라도 그, 이렇게 선생님 말풍선 말고 다른 그 반대되는 측의 말풍선을 읽어보면,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 이건 저를 닮은 어떤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우리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이게 없는 저로서는 유전자, 이 기질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유전자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주장에 대한 그런 건가라고는 하지만 이 말풍선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게 되게 너무 이게 저 비극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이렇게 유전자 기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특히 아, 네. 질병에서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요. 음, 그거는 뭐 그 특히 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족력은 굉장히 강하고 유전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이 크게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걸 다 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지. 유전적인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질병에서 아까 얘가 얘기했듯이 유전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지. 그게 전혀 없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우 뭐 이제 또 어떤 경우에 때는 크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미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대하는 거지. 유전적인 부분에 어떤 그 터대거나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음, 저도 뭐 음. 가끔 가다가 야 이건 유전이 많네.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 야 이거 뭐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옛날 아버지 성격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것도 많고. 근데 질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에서의 susceptibility라고 보통 그러죠. 소인.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확률이긴 하지만 그게 높은 경우는 어떤 집안은 그게 굉장히 특히 그 유방암 같은 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사를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질문을 드려서 수업을 방해해도 아닙니다. 그 네, 계속 중간에 이렇게 질문하신 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럼 계속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다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를 포함을 시킬 거냐는 약간 좀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선 이 책은 고색창연하죠. 이게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이게 91년에 나온 책인데 어, 이게 제 친구 출판사에서 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최초의 책이 아마 이거에 해당될 거예요. 이 책 굉장히 재밌어서 꽂혀가지고 이걸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나중에 이걸 그 표지를 바꾸고 해서 다시 한 권짜리로 내기도 했는데 해커예요, 제목이. 그래서 이 해커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걸 이제 파헤친 건데 컴퓨터 역사, 특히 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죠. 개인용 PC라는 왜냐하면 그 당시 PC라는 개념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원래 컴퓨터는 IBM이 독점하고 있었죠. IBM은 진짜 재미없는 제목 회사 이름이죠. 국제 사무기 상사 아닙니까? IBM의 약자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뭐 모시기 하는데 여기서는 컴퓨터는 오로지 정부, 군대, 산업, 기업 이런 데서 쓰는 거지 개인이 무슨 컴퓨터를 갖냐라고 코웃음을 쳤던 때예요. 근데 그거를 깨뜨리고 나온 게 바로 해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그 몰두해가지고 어, 이 개인 컴퓨터를 만들려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해커를 이제 그 책에 보면 1세대 해커가 50년대 MIT 공대에 있었던 이제 이 MIT 공대생들. 이 MIT 공대의 아주 유명한 그 서클이 그 모형 철도 클럽인데 이 뭐 그 모형 철도 다 많이 좋아하죠. 제 손자들도 좋아하고 뭐 여기 빠지면 뭐 완전히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조카가 여기 빠져서 토마스 기차를 다 모으는 걸 보고 나는 이게 잘못하면 내 거덜나겠다.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손주들을 이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제 상당히 단속을 해서 상당히 요즘 그래도 좀 로봇 쪽으로 바꿔놔서 이제 하여튼 이 당시 이 테크 모델 철도 클럽이라는 데는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학교 안에 서클실에서 방 전체를 커다란 방 전체를 철도 모형으로 만들어서
여기 똑같이 기존에 뭐 차단기 뭐 이것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제어죠, 일종 컨트롤 시스템을 다 구축한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그 당시 그 학교에 들어와 있던 그 고가의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걸 해킹이라고 불렀어요. 은어입니다. 그 당시 MIT 공대에서 쓰던 은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삽질 비슷한 거죠. 엄청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왜 이런 걸 하지? 그러면 그냥 재밌어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MZ 세대 뭐 이런 얘기 나오지. 그 당시 젊은 50년대 이 컴퓨터가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이 사용 시간이 쪼개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데 밤중에 몰래 잠입해서 낮에는 못 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우주 게임 같은 거 만들어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세대 해커들은 이 소프트웨어 해커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건 60년대 2세대 해커들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해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PC,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나왔고, 이거를 실제로 피서블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모임이 홈브루 컴퓨터 클럽인데, 이게 바로 그 대학의 한 강의실에 모인 건데, 홈브루라는 말은 원래 집에서 만든 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인물들이 다 이 중에 지금 억만장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 지금 미래의 억만장자가 될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죠. 뭐 그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휴렛 패커드 그다음에 뭐 이 아까 얘기했던 애플 뭐 등등 이 사람들한테 불을 질렀던 것이 이 75년에 나온 최초의 컴퓨터가 알테어 8800이라는 요거죠. 이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무슨 뭐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아직 콘솔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 키보드도 없던 시절에 여기 입력 장치는 여기 토글 스위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불이 있어요. 이걸 막 가지고 조작을 하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말하자면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건데 해봐야 몇 비트 안 되죠. 근데 이게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에 처음 이게 이제 그 실렸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397달러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막 불티나게 팔렸어. 그래서 이거 만든 그 이 회사 아주 돈방석에 처음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거 만든 개발자는 또 나중에 재미없다고 그만두고 뭐 불교에 심취했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이 칩 위의 컴퓨터라 해서 그때 처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처음 개발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왔던 그래서 이게 최초의 PC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바로 애플이죠. 그 유명한 애플. 애플 1, 애플 2인데 애플 2가 이제 76년에 나왔는데 그 유명한 차고에서 시작이 됐죠. 그 차고가 지금은 뭐 지금도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난번 어떤 다큐 보니까 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대표적인 해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때 뭐 그 저기 다니던 대학 중퇴하고 나왔죠. 그래서 그 차고에서 이거 막 만들어서 이제 개발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홈브루 클럽에 가서 이제 거기서 발표하면 사람들이 막그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IBM은 메인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대형 컴퓨터만 생산을 해서 개인의 컴퓨터를 가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때 처음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사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요. 이 사람은 그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한 거는 워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설계자였고 이 그 잡스는 기가 막힌 경영의 귀재이자 아이디어 비즈니스맨이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 거죠. 처음 나온 게 이 애플 2 컴퓨터. 이게 저도 그때 제가 어떤 공장에 그 저기 뭐야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컴퓨터가 저는 거기 들어가서 지금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그 이 엔지니어가 나를 찍어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 가 잘못하면 제가 지금 엉뚱한 데로 빠질 뻔했습니다. 때려치고 나왔는데 그때 제일 처음 만져본 게 이 애플 2 컴퓨터 거기 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이거는 저기 자물쇠 채워놓고 그랬어요. 아무나 못 만지게. 팩스도 저기 그 아무나 못 보내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이제 최초 컴퓨터 꼴이 나죠. 이게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애플 2가 76년에 만들어졌고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물론 노력이 가장 컸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게 이제 이후에 맥킨토시, 뭐 아이패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다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열려 있고 그다음에 혁신적이고 개방 그런 어떤 아주 젊은이들이 다 20대 초반 열 몇 살 뭐 이런 때 나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괄목할 만하게 봐야 될 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해커의 윤리라는 게 있었다는. 이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제 저널인데 뭐 여기 보시면 이 모습들이 다들 뭐 가관이죠. 전형적인 히피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커 윤리라는 거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 공유와 개방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컴퓨터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군사적인 이용으로 막 국한됐기 때문에 군대나 뭐 정부 이런 데가 아니라 뭐 누구나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공유의 개념이죠. 그다음에 정보 개방.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보를 전부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눔, 쉐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마이크로칩 만드는 회사 다니는 엔지니어들은 회사에서 마이크로칩을 빼다가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거 뭐 공짜로 막 주고 그런. 다만 원칙은 자기가 받은 정보 내지 자기가 받은 설계를 좀 더 발전시켜서 다음에 와서 또 공유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복적인 개발이 아니라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또 나 이렇게 발전시켰어. 또는 나 이런 설계를 이렇게 했더니 더 좋더라. 여기 칩을 하나 줄일 수 있더라. 뭐 이거 GPU하고 이거를 같이 쓰니까 이게 더 열이 적게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또 공유를 시켜 더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 정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애플2를 탄생시키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런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하고 이제 괴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중에 레디컬한 그룹들은 피플스 컴퓨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인민의 컴퓨터죠. 지금까지 컴퓨터가 민중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민중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이용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MIT의 유도 무기 개발에서 월남전에 쓰이는 거 이거 막자. 막 밤중에 습격해가지고 컴퓨터 다 때려 부시고 막 감옥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이에어리어 쪽에 아주 레디컬한 컴퓨터의 이 개발자 전문가들이 이런 아예 모임을 만들어서 뭐 리즈 펠젠스타인이라든가 등다 전설적인 그런 인물들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초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이게 이제 빌 게이츠는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보면 뭐 문건이 다 나옵니다. 그때 이미 빌 게이츠가 그때 이제 자기는 그때 이 사람이 이 알테어 8800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PC에서 쓸 수 있는 베이직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갖다 쓰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맨날 며칠을 밤새워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사. 돈 내고 사야지. 너 도둑이야. 뭐 이제 이러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판다 이건 생각도 못 하던 거예요. 이건 다 공유하는 거지 뭘 팔어 팔기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빌 게이츠가 이걸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합니다. 역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사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아주 유명한데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 해커의 윤리나 이건 다 깨져나가고 다들 이제 기업체에 취직하고 억만장자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런 것 정신이 하드웨어 속에 남아있는 게 바로 확장 슬롯입니다. 선생님 확장 슬롯 아시죠? 저기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는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이 주종이었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뒤를 열면 거기에 이렇게 새롭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제품이든지 꽂으면 돼. 내가 더 높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꼽는다. 그럼 거기다 꽂으면 내 컴퓨터가 더 향상되죠. 또는 나는 아주 음질이 중요해. 그러면 이제
음향 좋게 하는 그거를 또 꽂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IBM에는 원래 없었어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런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이게 그 말하자면 이런 모든 PC에 그 후에 채택이 됩니다. 요새는 물론 뭐 요새도 이런 게 있는가 제가 요즘엔 노트북밖에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빌 게이츠도 처음에는 해커로 출발했는데 이 해커로부터 이제 추방당한 본인이 추방당한 게 아니라 이제 다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해커 윤리가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카운터 컬처 또는 반전 운동 이런 것의 어떤 소산으로서 당시 시대 문화와 이제 다 결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 컴퓨터 포 더 피플 같은 이런 쪽에 사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쪽에 제대로 연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 정도의 흔적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리처드 스톨만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오픈 소스 운동 또는 OS에서 어떤 리눅스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운동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원조가 사실은 다 이 해커들의 이 60년대 해커들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간략하게만 보면 스톨만은 이제 80년대 중반에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이걸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공공재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에게만 전달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특정 기업에서 독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벌이게 된다. 생긴 것도 이제 완전히 그루처럼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논쟁이 많이 시작됐던. 그렇지만 스톨만은 이런 뭐 나름대로 그런 유구한 전통 속에서 중요한 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GNU, 유닉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플랫폼으로서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카피레프트, 우리가 지금 뭐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카피레프트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카피라이트를 이제 비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카피라이트냐? 우리는 카피레프트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완전히 이제 그런 카피라이트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를 이제 말하자면 무효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오픈 소스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릭 레이먼드 같은 사람은 성당과 시장이라는 캐시드럴 앤드 바자르라는 유명한 글을 써서 이쪽에 이제 논쟁을 아주 그래서 오픈 소스 운동을 이제 열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쇼맨십도 강하죠. 총을 들고 자기가 오픈 소스 운동을 지금 시작한다. 이런 세상 곳곳에 울린 총성 이래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폭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는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드럴 앤드 바자라는 이 문건은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금방 아마 번역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정보자유 운동 옛날에 제 후배들도 이쪽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참 유행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아직도 아마 정보자유 뭐 등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인물들이죠. 캐시드랄은 이런 전형적인 집중, 비밀, 그다음에 이런 수직적인 경영 이런 것들을 비유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잘은 그야말로 이제 아주 자유로운 교환과 투명하고 분산 집중이 아니라 중앙 집중이 아닌, 그다음에 공동체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주장을 한 것이고 책으로도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리눅스 같은 경우, 이 OS 같은 경우도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이 독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강제로 탑재돼서 나오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 삼성 컴퓨터 이런 것도 보면 OS 없이 나오는 게 아주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그냥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싸워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 왜 우리가 강제로 나 그거 리눅스 쓸 거야. 이런 사람들은 왜 내가
지금도 왜 그 휴대폰의 그 OS 가지고 논쟁이 많잖아요. 왜 우리가 강제로 그걸 써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이 처음에 이런 데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같은 개념이 이제 그 이 되기 전부터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그 움직임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리눅스 같은 경우도 이 90년대 초부터 여러 그룹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이 그 토발즈, 리눅스 토발즈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개발자인데, 이 사람은 뭐, 나 그냥 재미로 했어.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준다. 이 오픈소스 운동이나 이런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물론 뭐 그 자체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지금 그런 독점과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영감을 준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런 여러 가지 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너무 커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 발상이죠. 같이 공동지성으로서 만들어 나간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픈 유니버시티라든가 뭐 등등해서 이 자기들이 쓴 책을 처음부터 공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PDF로 올리는 거예요. 나는 출판사랑 물론 협의를 했겠죠. 그래서 뭐 물론 사는 것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사시고 그냥 나는 이걸 다 공개해서 줄 테니까 다 보시오. 이런 식의 오픈. 그다음에 그 오픈 소스. 그 저기 누굽니까? 그 저기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거 해가지고 엄청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 개방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개발했던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거기다 올리겠다. 그래서 다 올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못 만들 게 없습니다. 거기 설계도 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이베이를 통해서 부품 거기다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알던 송호준이라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그 자기 자작 인공성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오고 제가 그때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초청해서 그 그것도 일종의 그런 어떤 운동인데 인공위성은 정부나 이런 데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큐브 인공위성이죠. 그거 개발하는 과정을 다큐로 만들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게 우주선에 실려서 올리는 우주 택배비가 1억이더라고. 엄청 비싸죠. 그 돈 모은다고 뭐, 그 티셔츠 팔아가지고 한다고 막 난리도 같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오픈소스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픈 게놈 이런 것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부작용으로 이거 잘못하면 테러 이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또 우리가 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무엇이지 그걸 가지고 뭐 이거 자체를 문제 삼을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사실 이런 이베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데들이 지금은 뭐 아주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지만 이런 데를 탄생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미니즘 부분인데 사실 과학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 이런 주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낯선 주장. 그렇지만 과학기술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젠더라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인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과학에서도 당연히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당파성입니다.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시즌에서 과학형, 저기, 17세기 과학혁명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이, 뭐죠? 그 소련의 이제 그 당시 과학을 얘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과학과 부주아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당파성 논의가 처음 시작됐는데, 사실 과학이, 어, 파셜하죠. 임파셜하지 않습니다. 파셜한데,
그 파셜리티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 젠더죠. 그래서 그 이런 인종에서의 과학 다 있습니다. 사회 계층에서도 다 있죠. 또 연령층에서 따라서도 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학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과학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회 속에서 작동한다는 걸 볼 때 당연히 그런 바이어스들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건 물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남성의 과학과 여성의 과학에 대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과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과연 과학 자체가 당파적이더라 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사실 역사에서 출발했어요. 과학사에서 여성 과학자들의 역할이 너무 좀 언더 에스티메이트 됐다라는 데서 시작됐죠. 제가 그 옛날에 잘 알았던 그 과학사학자, 그 여자 후배 그 과학사학자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그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재밌더라고. 자기가 국민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왜 국민학교 때 되면 옆에 짝꿍이 되게 남자, 여자 같이 앉히잖아요. 이제 같이 앉았는데 앉으면 이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책상에 이렇게 금 거놓고 그죠? 이거 넘어오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잘났냐, 여자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아주 유치한 싸움이죠. 근데 그날도 이제 남자가 잘났냐, 여자가 잘났냐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이 우리 여자 후배가 워낙 똑똑하니까 남자애가 이제 말빨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야 그러면 여자 과학자 있어? 없잖아.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 그랬더니 바로 이제 마르퀴리 딱 나왔죠.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그럼 한 명만 더 대봐 그러더래. 근데 거기서 막힌 거예요. 그때 굉장히 자기가 약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르퀴리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 그게 바로 이제 사실 과학사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과학에서도 섹스 롤 때문에 성 역할 때문에 여성들이 애초에 접근 자체가 차단되고 그다음에 유리천장 가설 나오듯이 올라갈수록 점점 뭐 레이첼 카슨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였고 사실 마리 퀴리도 당시 프랑스의 과학계가 얼마나 고루하고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냐면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마리 퀴리가 그 정회원이 안 됐어요 학회에. 그 다음에 그 솔보느 대학의 교수로 임명된 것도 나중에 자기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자리에 들어갔지 정말 그 힘들었습니다. 그 마리 퀴리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여성 과학자 찾기.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그 뉴턴의 그 저거를 그 이제 해석했던 그 이제 뭡니까 그 저거를 냈던 그 뭐 그 이제 여성 과학자 얘기도 나왔고 많이 나왔지만 로살린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사실 그 이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할 때 그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51번 사진의 비밀이라는 다큐가 만들어질 정도로 왓슨과 크릭이 이 로살린 프랭클린의 연구가 없었으면 이중나선 구조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라이너스 폴링이 만약에 이 51번 사진을 봤다면 라이너스 폴링이 먼저 아마 이중나선 구조를 그 제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봐서 그때 미국이 메카시즘 때문에 그 공산주의 그 탄압 때문에 사상적 탄압 때문에 미국을 못 떠나서 그랬죠. 그래서 이 로살린 프랭클린은 엑슨 회절 구조를 연구하는 엑슨 회절학자였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과학자인데 그 당시 왓슨 크릭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또 왓슨이 아주 또 그 이 여성에 대한 그 이 좀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왓슨이 쓴 이중나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로살린 프랭클린 욕이 그냥 막 엄청 나옵니다. 뭐 여성답지 않고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뭐 고집을 왜 이렇게 세고 뭐 등등. 이 로진 프랭클은 굉장히 멋진 여성이었어요. 뛰어난 과학적인 능력뿐 아니라 뭐 등산가이기도 했고 뭐 등등. 근데 이제 아깝게도 이 일찍 요절을 했는데 37살에 요절을 해서 이 사실은 이 사진을
로살린 프랭클린이 준 게 아니고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보스였는데 그 사람이 빼서 그러니까 슬쩍 도둑질을 해서 이 왓슨 크리켓이 줬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만든 다큐가 이 51번 사진의 비밀이라는 다큐고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이 로살린 프랭클린이 왜 노벨상을 못 받았냐 이 사람 완전히 노벨상 도둑질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노벨상은 사후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그다음에 세 명한테만 주기 때문에 사실 로살린 프랭클린이 살아있었다면 받았겠죠. 하지만 일찍 죽었기 때문에 62년에 노벨상을 수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윌킨스가 대신 받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로살린 프랭클린의 그 전기가 나와 있어요. 이 책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안 해봐서 이게 절판됐는지 아닌지 굉장히 잘 된 책이에요. 번역도 잘 됐고.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69년에 나온 SF, 제가 SF 좋아하죠. 제가 이 어둠의 왼손이라는 SF 정말 감동 있게 봤는데 이 책 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이 중고 가격이 막 엄청 치솟아가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또 절판됐을 겁니다. 지금은 나왔나 몰라. 그래서 이 어둠의 왼손, 그 어슐러 르기는 어, 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정말 뛰어난 SF와 판타지 작가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SF 판타지 작가입니다. 이 어스시 시리즈라든가 이런 판타지들 보면 정말 탁월한. 이 어둠의 왼손은 그야말로 이런 이 투섹스 모델, 양성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근대의 산물인데 뭐 더 강화된 거죠. 원래 뭐 그 양성이라는 거는 뭐 생물계까지 포함해서 유성생식을 하는 데에서는 다 중요한 이제 영역이지만 특히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 이 양성 모델이 완전히 분리되다시피 남자와 여자라는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을 깨뜨리는데 SF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작품은 고정된 성이 없는 세계를 그려요. 그러니까 이건 SF만 가능하죠. 그래서 지구에서 간 심사관이 조사관이 그 행성을 보고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성이 처음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한 달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소모 상태 한 달에 22일 정도는 아무 성도 없다가 18일째 되는 날부터 뇌하수치 호르몬 변화가 시작돼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여성이 되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이 공존하는 거죠. 이거를 그렸는데 정말 이런 상상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기에 심리 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탁월해서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어둠의 왼손이라는 제목도 아주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조금 그 중에 한 대목을 이 남성적이기도 하고 여성적이기도 한 이런 식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다 읽을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SF는 정말 이건 뭐 이거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논문도 수두룩하게 나올 만큼 뛰어난 그런 작품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리천장. 그래서 과학에서도 하드 사이언스는 남자, 그러니까 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자, 여성은 주로 생물학, 뭐 이런 식의 소프트 하드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는 주로 제가 김명진 선생이 했던 연구, 그 사람은 이제 기술사학자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 공대 여성들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나. 1940년대만 해더라도. 처음에, 어, 공과대학, 코넬 대학이죠. 코넬 대학에 이제 처음 공대에 여자 공대생이 들어갔을 때 제목이 뭐냐 하면 Three Coeds Invade라는 표현이었어요. 인베이드 엔지니어링 코스. 여성들이 마치 무슨 외계인들이 침입하듯이. 그래서 엔지니어리어스, 즉 여성 공대생이 남성들만 있는 공대에 침입했다라는 일대 사건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뭐, 그런 이 김명희 선생님이 발표했던 걸 제가 도용하고 있는데 지금 좀 재밌어가지고. 뭐 이런 사진에 보시면 이런 식의, 당시 지역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여성들이 이제 점차 과학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남자들이 다 입대하니까 여성들을 이제 군수공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그 We can do it 이런 표, 그 포스터 같은 게 이제 많이 이제 역사에서 보면 나오게 돼요. 여성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롤시 지난번 롤시 더 리베터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니까 여성들이 이제 차츰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아 공대 같은 경우도 여성들에 대한 이제 편견이 그대로 다 노출돼 있습니다. 여자들이 공대에 들어오면 아마 분위기가 다 망칠 거다. 여기 아주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서 분위기 다 흐리고, 그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실험실에서 저 손톱 깎아가지고 전부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저기 뭐 기계에 긴 머리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거 사고 나기 쉽고, 여기 또 보면은 와서 뜨개질하고 있다가 이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화장하다가 폭발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험 볼 때면은 일부러 치마 밑에다가 저기 커닝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싹 해서 시험 보고 이런 식 완전히 그 마타도 와 이런 게 그냥. 캘리포니아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3년에 처음 남학생이 들어오면서 막 이런 이제 칼테크에서 보면 이런 식의 만평들이 나오고 어, 학부생들이 막 불만이 폭주하고 뭐 이런. 매사추세츠 MIT도 마찬가지였고요. 60년에 이제 이런 여자 기숙사가 처음 생기고 했는데, 굉장히 이런 편견들이 심했다. 그래서 사실, 어, 여성들이 공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공대 여학생은 진짜 적습니다. 이과대학은 여학생이 오히려 많은데, 공대는 정말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공대의 교수진을 보면 여자 교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남자 교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얼마나 그런 공과대학이 그런 이 진입장벽이 높고 거의 남성들에서 세계로 간주되는 그런 경향이 매우 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이론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 사회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과학의 특히 생물학에서 수정 과정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이건 지금도 팽배해 있죠. 정자와 난자를 묘사할 때 보면 난자는 지극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정자가 막 꼬리를 움직여서 나아가서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식의 전형적인 상의인데 이게 사실 신화입니다. 난자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난자가 정자를 선별하고 정자가 오도록 또는 우두머리 이 정자 가장 활동력이 좋고 한 것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거를 선택적으로 오게 만들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유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다음에 이제 모계 효과, 마터널 이펙트라고 해서 어떤 발생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진화에까지도 이런 이제 어미, 특히 암컷과 어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한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생물학에서 보면은 마스쿨린한 것이 이 세포 핵을 중심으로 자꾸 생물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DNA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다 사실은 마스쿨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어, 린 마굴리스와 같은 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세포 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세포 질 속에 미토콘드리아, 지난번 얘기했었죠. 미토콘드리아 DNA.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없이는 DNA가 전혀 작동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질, 또 DNA 중심이 아닌 세포 질에 대해서 DNA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디, 몸이라는 거. 결국 난자는 이런 바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졌을 때 난자 속에 들어있는 세포질의 여러 가지 소기관들과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생물의 어떤 진화 과정과 발생 과정,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로원틴이 제기했던 삼중나선이 바로 이겁니다. DNA, 몸, 환경. 이 세 개가 같이 작동해서 생물을 이루는 것이지, DNA가 마치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DNA 자체는 그냥 하나의 코드에 불과하다. 그 코드를 누군가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는 환경도 작용하고, 최근에 또 후성 유전어까지 나오면서 이런 삼중나선이라고 하는 책도 이 루원틴이 썼죠. 그걸 우리말로 번역돼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근대 과학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으로 나아간 게 큰 진전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학에서는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근대 과학 자체가 굉장히 마스프린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베이컨부터 살펴봤지만 자연을 지배를 한다는 것이 과학혁명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기본적인 새로운 윤리, 새로운 과학의 특징이었고, 그래서 지배, 착취, 개발 이런 것들이 근대 과학의 가장 이미지들인데,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굉장히 마스쿨린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방법론, 과학에서의 방법론도 이런 논리적, 분석적, 환원주의 이게 다 굉장히 마스쿨린한 접근 방식이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뭐 그런 거 아니면 뭐가 있어 했을 때 이제 이런 페미닌한 가치들로서 공감, 케어링, 배려, 인클루전, 포괄 이런,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마골리스에서 봤던 협동과 공생 이런 등등에 대한 개념들이 새롭게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바바라 맥클린톡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맥클린톡은 공감과 느낌, 필링을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 굉장히 이건 새로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근대주의적인 과학적 방법론, 과학적 개념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하나의 길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논리적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환원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토론했던 사회생물학 대논쟁에서도 환원주의 문제가 일부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김한석 교수님이 이제 환원주의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고, 환원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환원주의, 근대주의의 아주 핵심이죠. 근데 참 끈질기죠.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기는커녕 환원주의를 빼놓고 근대과학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환원주의는 우리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노력들이 이때 시작되면서 단순하게 어떤 그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게 생물학적 측면이 아니라 인식론적 측면으로 이제 발전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이 카운터컬처 무브먼트와 그다음에 급진과학 운동 이런 영역에서 이런 그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과 젠더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히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갑시다. 이 전지우 카탈로그는 아까 얘기했지만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했던 또 호로스 카탈로그라는, 이거는 이 히피, 카운터컬처, 그다음에 크래프트, 수공이죠. 그다음에 DIY, 이 do it yourself, 자기가 스스로 자족하고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이런 그 꽃민, 친환경 이런 그다음에 산업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 나눔과 공유 이런 등등의 가치가 이제 여기서 많이. 이쪽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직접 내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운터컬처 그린이라는 책이 재미난 책인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옛날에 냉전 연구회에서 상당히 어떤 생태적 개인주의에 가까운데 이런 기성 체계를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이제 다시 세워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사람이 스튜어트 브랜드고요. 이 카탈로그는 말 그대로 카탈로그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아폴로 8호에서 최초로 찍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깨달았죠. 아, 지구가 저렇게 조그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오염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많은 통찰을 불러일으킨 그 사진인데 이게 사실 우연히 찍은 거예요. 그 원래 프로젝트에 없었는데. 이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게 재미난 사람이에요. 이게 카탈로그 내용인데 말 그대로 카탈로그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들의 이런 가치와 연관된 수많은 책자들, 여기 보면 알테어 8800도 있죠. 장치들, 공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정보를 접하고,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카탈로그가 68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부수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짓고 살았던 집이 이런 돔이었어요. 그때 버크민스터 풀러 등등의 그 이런 돔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 이제 도시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차를 몰고 또는 아버지 차 훔쳐가지고 몰고 여기 옵니다. 와가지고 차를 분해해요. 그래서 위에 그 본네트하고 이런 걸 다 뜯어가지고 그 재료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법도 이 홀로스 카탈로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자족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명상하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문화를 일궈내려는 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죠. 이게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시도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럭을 만들어 가지고 공구가 부족하니까 이게 트럭을 만들어서 그 봉사하는 트럭 봉사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 이런 어 각종 그런 자작을 하고 만들어 쓸 수 있는 심지어 뭐 이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이런 식의 자급자족 문화를 위한 이제 지원단으로 이 트럭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에 가졌던 어떤 지향들이 호러스 카탈로그 같은 거 그거 가지고도 제가 논문 쓴 게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뭐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오늘 하려던 얘기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장기 60년대는 에릭 홉스범이 만든 개념인데 이 시기는 굉장히 그 에이지 오브 컨트라딕션이라고 할 만큼 기성 질서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엄청난 충돌이 많이 빚어졌던 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가치에 대한 지향들이 나오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어떤 터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생명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여기에 대한 이런 신흥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른바 과학기술 민주화 디모크라시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폭제가 여기서 마련이 됐다.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수는 안 되겠다.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 참여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사실 이때의 어떤 씨앗에서부터 많이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수많은 바이어스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던 것들이다. 이런 장기 60년대가 남긴 것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같은 뿌리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냐라고 봤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